김대식이 한무철 품에서 힘없이 접히듯 쓰러졌을 때 무철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쭉 흘렀는데요. 한 번만 더 시간을 달라며 누군가에게 고개를 들이민다면 그건 분명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 복도에 울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사이로 대시가 라고 부르던 무철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요. 그 안에는 분노 대신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그리움과 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재빨리 달려와 김대식을 들것에 옮겼는데요. 무철은 따라 나서며 살려만 주세요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었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본인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병실은 희미하게 조용했는데요. 이해숙은 달려오자마자 침대 난간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혼자 여기 있었어요? 우리 다 있는데 왜 혼자라고 말하는 해숙의 어깨는 사소한 다툼, 미움, 실망 같은 감정의 잔해까지 다 흔들어 내리는 듯 떨리고 있었더라고요. 미지는 손수건을 꽉 쥔 채 아버지의 바랜 손등을 매만졌고 석진은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꾹 참고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지는 병실 문턱에 서서 몇 번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했는데요. 끝내 결심한 듯 조용히 들어와 침대 발치에 섰습니다. 아빠,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이제 같이 기다릴게요. 그 말투가 애써 담담해서 오히려 가족 모두의 가슴이 더 아려졌습니다. 이미자는 복도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무철의 옆에 조용히 걸터 앉았는데요. 당신, 지금이라도 말하세요. 미웠다고, 원망했다고, 그래서 돌처럼 굳어 있었다고. 그 다음에 미안했다고. 무철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술을 깨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난 아직도 완전히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놈이 없으면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이미자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용서라는 말, 지금은 굳이 입에 올리지 말아요. 우선 사람부터 살려놓자고요. 그 말이 그의 마음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 듯 했었습니다. 김대식은 사흘째 되는 날, 마치 깊은 물 위로 숨을 내밀듯 의식을 조금씩 찾았는데요. 눈을 떴지만 말이 쉽사리 붙지 않아 눈짓으로 먼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해숙, 미진, 석진, 그리고 아진을 차례대로 바라보다가 마지막에 문가에 서 있는 무철을 보았고요. 김대식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 끄덕임의 말은 나중에라는 뜻도 지금은 살아보자는 묵음의 양에도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미진이 먼저 손을 얹고 말했어요. 아빠, 이제 수술 준비해요. 저 괜찮아요. 김대식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 내 삶을 내가 빼앗고 싶지 않다. 석진은 한 발 앞으로 나와 그럼 내가 하겠다고 했고요. 누나는 아이도 있고 난 아직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숙은 두 아이의 손을 붙잡고 흔들며 둘 다 그만해라고 했습니다. 미지는 입술을 깨물며 저는 그냥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라고 했고요. 그 고집은 사랑이었는데 사랑이 사람을 갈라놓기도 한다는 걸 모두가 동시에 알게 되었던 밤이었습니다. 한편 규태는 유치장 한쪽에서 펜을 쥐고 매일 한 장씩 편지를 썼는데요. 민용에게는 아빠가 미웠으면 미워도 된다. 대신 밥은 거르지 말아라라고 적었고 금옥에게는 도망치던 발을 잡아줘서 고맙다고 써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장은 김대식과 한무철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만든 상처보다 우리가 같이 고칠 수 있는 자리가 더 넓기를 바란다. 6년 전 최초 담보 전환 때 내 서명이 복사되어 쓰였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날 난 장례 절차와 병원비로 정신이 없었고 회계팀 직원이 묶음 서류를 들고 와 승인만 부탁했다. 도장은 내가 찍었을지 몰라도 의미를 읽진 못했다. 끝까지 이야기하겠다. 그의 문장은 변명 같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본인의 비겁함을 먼저 고백하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가족회의에서 간이식은 가능하지만 위험이 커지고 있다.
결정이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지는 흔들림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석진이 곧장 내가 하겠다. 누나는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나는 아직 젊다라고 맞섰습니다. 해숙은 두 아이를 사이에 두고 눈물을 쏟으며 둘 다 내 심장인데 어느 심장을 포기하라고 하니 어쩌라고라고 했고요. 이때 김대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난 아직 포기 안 했다. 치료를 더 받자.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수술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 말이 이기적인 미루기처럼 들릴 법도 했는데요. 되레 가족 모두의 어깨를 조금 내려앉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누군가의 삶을 깎아내려 다른 삶을 붙이는 대신 모두의 삶을 조금씩 지키며 나아가 보자는 김대식다운 완강함이었습니다. 무철은 밤마다 병실 옆 휴게실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대식아, 내 평생 이렇게 길게 종이에 말을 적어보긴 처음이다로 시작하는 서툰 문장들이었는데요. 내가 기억 잃은 날, 내가 너를 2번 잃었다고 느꼈다. 한 번은 친구를, 한 번은 나를. 그래서 칼을 쥐었고 칼을 쥐니 사람 얼굴이 안 보이더라. 이제 내려놓을게라는 대목에서 본인도 울컥했었더라고요. 편지의 끝은 짤막했습니다. 사라져라. 나도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는 이 편지를 언젠가 건넬 타이밍을 재면서 병실 창밖으로 새벽이 옅어지는 걸 오래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 사이 태아가 긁어모은 계좌 흐름에서 중요한 패턴이 또 튀어나왔는데요. 메이저 재건에서 빠져나간 돈 일부가 보험형 펀드로 들어가 다시 부동산 SPC로 이동하고 그 SPC가 도심 상가를 매입하는 수순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 특약에 MJR, MJH, MJS 같은 하위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아지는 계약서 뒷면 비고란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사람을 향하게 만드는 미끼야. 라벨들끼리 닮은 꼴을 일부러 만든 거죠. 태아는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요. 결국 돈의 방향을 보면 답이 있어요. 라벨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만 돈은 헷갈려도 갈 길을 가거든요. 그 돈길의 끝에서 문재현 아내 명의와 얽힌 페이퍼 컴퍼니 조합이 더 발견되었고요. 효율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설계한 큰 지도가 있다는 정황이 커져갔습니다. 결정적 진술은 뜻밖에도 규태에게서 나왔습니다. 공판조서에 적힌 그의 말은 단단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첫 단추는 내가 끼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 한 장을 제대로 읽지 못했고 그 비겁함으로 오래 숨어 있었습니다. 대식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끝까지 변명했을 겁니다. 그는 시선을 들어 방청석 한쪽을 보았고 그곳엔 해숙과 아이들, 이미자, 그리고 무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눈빛만 건넸는데요. 그 순간만큼은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미움의 비늘이 조금 벗겨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김대식은 검진 수치가 조금 올랐다는 의사의 말에 얕게 웃었습니다. 살겠네. 같은 말이었지만 이번에는 숨이 조금 더 길어졌고 눈빛이 조금 더 맑아졌어요. 아지는 부뚜막에서 끓여온 미역국을 식지 않게 보자기로 감싸와 아빠, 밥 먹으면 못할 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했고요. 미지는 수술 동의서 파일을 접어 가방 깊숙이 넣으면서 아빠, 필요하면 바로 꺼낼게요 라고 했습니다. 석진은 아빠, 오늘은 내 얘기도 좀 들어줘요 라며 조심스레 다음 학기 계획서를 꺼내 보여줬고요. 해숙은 창가에서 모두를 보며 말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버티겠다는 결심이자 이제는 서로를 다시 믿어보자는 표시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얽혔고요. 무철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자. 다만 서두르지 말고 정확히 가자. 석진은 병실에 남아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했고 미지는 필요하면 바로 부른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의료진은 다시 한번 가족에게 선택을 요구했고요. 미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 준비할게요 라고 했고 석진은 누나 잠깐만. 아빠가 원한 건 우리 삶을 지키자는 거였잖아 라며 눈을 붉혔습니다. 해숙은 두 아이를 껴안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결정할게. 오늘은 치료로 버티자. 내일도 우리 밥 같이 먹자. 이 말에 김대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늘은 같이 밥 먹자. 살아있으려면 먼저 같이 밥을 먹어야 한다는 자명한 사실이 그날만큼 선명했던 날도 드물었습니다. 저녁 부뚜막에서 끓여온 미역국이 병실 테이블 가운데로 와 앉았는데요. 김대식이 첫 숟갈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살겠네. 모두가 웃었고 모두가 울었어요. 규태는 공판을 마친 뒤 자발적 참고인 조사를 자청했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손을 뻗는 풍경이 만들어지던 그 시간, 김대식은 조용히 창밖을 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김대식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사람들이랑 밥 먹고 싶다는 생각. 해숙은 미소를 지었죠. 그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 같이 먹어요. 문이 열리고 무철이 들어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건넸어요. 이거 내 말이야. 김대식은 느리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사람처럼 살고 싶다로 끝난 서툴지만 정직한 문장들. 그는 천천히 읽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다. 무철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이 말을 들려줄 수 있다. 둘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는데요. 그 침묵은 과거의 공백을 덮는 새 천처럼 부드럽게 깔렸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얼굴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김대식이 말을 걸었습니다. 무철아. 오랜만에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내가 내일 의사 말대로 하면 내가 나 대신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은 줄어드냐? 무철은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럴 거다. 대신 내가 나랑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늘어난다. 김대식은 웃었고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됐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대식이 살아있는 한 새 친구의 우정은 다시 사람답게 숨쉬게 될 거라는 희망. 그리고 설령 내일의 선택이 또다시 우리를 흔든다 해도 우리는 다시 모여 같이 밥을 먹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싸움은 끝내 이길 싸움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